제가 처음 회계를 배웠을 때도 이 대손 굉장히 어려웠고요. 여전히 좀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대손입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대손은 외상값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로 정의하고요. 위키백과의 설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대손은 불량채권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설명 시작 이 시점에 대손을 불량채권으로 정의 먼저 할게요. 차근차근 대손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이번에 배울 주제는 바로 이 대손, 불량채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회계 처리라는 건 인식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단 상거래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종류를 먼저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상거래란 기업이 주영업으로 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확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마트 같은 기업이 주영업으로 하는 거래는 무엇일까요? 이마트는 상품을 구입해서 진열대에 진열하고 그걸 고객에게 판매하는 그 프로세스가 이마트의 주영업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마트라는 기업의 관점에서 상거래는 구입, 판매 관련 모든 거래가 바로 상거래인 것이죠. 자, 그러면 상거래 이외의 거래는 무엇일까요? 역시 이마트 예를 통해 설명해 보죠. 자, 이마트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를 중고업자에게 매각하는 그런 거래. 자, 이 거래는 이마트라는 기업 관점에서 이마트의 상거래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판단하죠? 그렇습니다. 컴퓨터 중고 매매가 이마트의 주영업인지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이마트에게 중고 매매는 주영업이 아니겠죠. 자, 어쩌다 한번 하게 되는 이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를 중고로 판매하는 이 거래는 상거래가 아닌 상거래 이외의 거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상거래와 상거래 이외의 거래를 구분해 봤고요. 자, 또 기업이 비즈니스를 위해 거래를 하다 보면 외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외상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상대방에게 받을 돈, 즉 채권이 발생합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으로 구분되고요.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외상 거래를 하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통해 외상값 지불을 보증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때 그 외상값 채권을 받을 어음으로 표시합니다. 결국 받을 어음이 발생하는 경우는요. 상거래를 하는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 이 받을 어음이 발생하고 그 외 모든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외상 매출금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자,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미수금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럼 아까의 경우 이마트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를 외상으로 판매할 경우 그 받을 돈은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표시가 되겠네요. 자, 이런 상거래와 상거래 이외의 거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도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기업은요, 주주, 임직원, 거래처 등에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빌려주고 나면 자, 받을 돈, 즉 채권이 생기겠죠? 자, 그럴 때 채권을 대여금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꼭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는요. 외상 매출금과 받을 넣음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이 둘을 따로따로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하지 않고요. 이 둘을 묶어서요.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용해서 통합 표시합니다. 자, 이 매출 채권은요. 결국 외상 매출금과 받을 넣음을 통합 표시하기 위한 계정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자, 이러한 자산 과목인데요. 이들은 재무상태표라는 문서에 실려서 이해관계자에게 보고되는데요. 이 재무상태표를 만약에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정의한다면 그 재무상태표 바탕화면에 매출채권 폴더가 있을 거고요. 그 매출채권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그렇습니다. 외상매출금 폴더와 받을 넣은 폴더가 나오겠네요. 예제 문제를 통해 방금 배운 바를 확인해 봅시다. 자, 삼성전자가 고객에게 갤럭시 노트 20을 외상 판매하고 외상대금 119만 9천 원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네요. 자, 그럼 받을 돈이 생긴 것이죠. 119만 9천 원. 자, 어떻게 표시할까요? 일단 이 거래가 상거래인지 상거래 이외의 거래인지 자금 대여 거래인지에 따라서 이 119만 9천 원 채권 금액은 표시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20과 같은 모바일 전자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주 영업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거래는 상거래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답은 외상 매출금이 아니면 받을 넣음이 되겠군요. 받을 넣음이 되려면 거래 상대방, 즉 고객으로부터 외상값 지불 보증을 위해 어음이나 수표를 받아야 하는데 제시문에 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언급이 없죠. 자, 그러면 받을 넣음은 탈락. 따라서 이 외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고객에게 스포츠화를 외상 판매하고 대금 6만 9천 원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는데 자,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ABC 마트네요. 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해 보죠. 자, ABC 마트는 스포츠화 판매점이래요. 아, 그러면 ABC의 주영업은 그렇습니다. 고객에게 스포츠화를 판매하는 것이 이 ABC 마트의 주영업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거래는 그렇습니다. 상거래이죠. 자, 그리고 역시 이 상거래에서 받을 돈, 외상값 채권이 생겼는데 이 채권은 뭐라고 표시할까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 아니면 받을 어음이겠죠. 그런데 어음이나 수표를 받았다는 얘기가 지금 문제에 언급되지 않고 있죠. 아, 따라서 받을 어음은 탈락. 따라서 답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자, 역시 ABC 마트이고요. 자, 스포츠화를 판매했는데 어음을 받았네요. 그러면 스포츠화 판매는 상거래이고 그때 발생한 채권 6만 9천 원인데 그 외상값 보증을 위해 어음을 수령했네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채권은 그렇습니다. 받을 어음으로 표시되는 것이죠. 다음 사례로 넘어가죠. 자, ABC마트가 업무용 컴퓨터를 외상 판매했네요. 받을 돈, 즉 채권이 생겼는데 이 채권을 어떤 이름, 즉 계정감으로 표시할까요? 채권 15만 원. 자, 그러자면 역시 상거래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하고요. 자, 따져볼까요? ABC마트의 중고 컴퓨터 판매 거래가 주영업 거래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ABC마트의 주영업은 스포츠와 판매와 관련된 거래이죠. 따라서
상거래 이외의 거래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채권 15만 원은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ABC마트가 직원에게 자금을 빌려줬네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받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금 대여 거래는 상거래 거래도 아니고 상거래 이외의 거래도 아니죠. 자, 이럴 때 이 받을 돈, 즉 채권 45만 원은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표시합니다. 자,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고요. 이 두 계정 과목을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이 두 과목을 묶어서, 즉 통합해서 표시하는 계정 과목은 매출채권이죠. 자, 채권을 회수한다는 것은 채권, 즉 받을 돈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을 돈을 만약에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가슴 아픈 일이고요. 회계적 관점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 채권에는 더 이상 정상 채권이 아닌 불량 채권, 위키백과에 따르면 대손이라고 표현하죠. 대손이라는 딱지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보다 먼저 받을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로 인한 비용은 어떤 계정 과목으로 표시할까요?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대손상각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용, 대손상각비는 언제 인식하는 걸까요? 언제 인식하고 기록하는 걸까요? 받을 돈, 즉 채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이 대손상각비 비용을 장부에 기록할까요? 아니면 100% 확정되진 않았지만 상당한 수준에서 못 받게 되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면 그때 기록하는 것일까요? 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기록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시점이 뭐가 중요하지? 그 시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이 대손으로 인한 비용, 즉 대손상각비를 자, 채권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시점에 인식하는 방법을 직접 차감법이라고 하고요. 후자, 즉 대손으로 인한 비용이 못 받을 것이 거의 확인되는 시점에 대손상각법을 미리 인식하는 그런 방법을 충당금 설정법이라고 합니다. 자, 둘 중 어느 방법을 기업 회계기준은, 즉 회계기준은 인정할까요? 자, 이때 회계기준은요, 거래를 인식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일종의 회계의 법률,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회계기준은요, 중소기업이 아닌 보통 상장기업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라고 하고요. 그리고 규모가 좀 작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일반기업 회계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회계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이 회계기준에 따르면요, 회계기준은요, 대손 관련 비용을 직접 차감법으로 인식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계는요, 대손상각비를 확정되기 전에, 즉 거의 확정되는 게 확인되는 시점에 미리 기록하는 방법, 즉 충당금 설정법만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계 기준은 왜 직접 차감법이 아닌 충당금 설정법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자, 회계 기준이 중요하는 여러 원칙 중에 하나가 이 신중성, 보수주의가 있는데요. 보수주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보수주의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굿뉴스보다 배드뉴스를 가급적이면 더 빨리 보고하라. 이런 게 보수주의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확 꽂히지 않을 거예요. 자, 충분한 설명을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인간의 외모에 대한 판단 기준, 특히 요즘 같은 개성시대에 정말 애매하죠. 자, 내가 보기엔 80의 외모 또는 미모이지만 상대방은 나의 평가와 전혀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성의 시대죠. 참 불확실합니다. 외모라는 게. 자, 여러분이 소개팅 주선자라고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죠. 자, 친구에게 소개팅을 해주려 하는데 소개팅남의 외모가, 또 소개팅녀라고 하면 또 이게 성차별, 성평등 얘기 나올까봐 소개팅남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친구가 여자친구죠. 그쵸? 저도 여자고요. 근데 이제 제 여자친구에게, 뭐 제가 여자일 필요는 없겠네요. 아무튼 제 여사친에게, 제가 남자면 소개팅 남을 이제 소개해주겠죠. 어떤 남자를. 그래서 소개팅 남이겠죠. 자, 그 소개팅 남의 외모가 주선자 관점에서는, 즉 내가 보기엔 80인 거죠. 그런데 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80이라는 그 외모 평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80이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뭐 나만의 주관일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만 80일 수도 있는 거죠. 절대적인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제 뭐죠? 여자 사람 친구는, 소개팅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소개팅 남의 외모가 내가 보기엔 80이지만 이 여사친에게 보기에는 90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60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소개팅 주선자가 만약에 소개팅 남의 외모를 80이라고 이 소개팅 받는 사람에게 사전에 설명했다고 한번 해보죠. 근데 막상 만나보니 외모가 90입니다. 즉 소개받는 사람이 보기에. 그럼 서프라이즈, 기쁜 일이죠. 행복할 것입니다. 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80이라고 소개받았는데 만나보니 외모가 70이에요. 10의 차이가 크다면 쇼크, 충격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세상이라는 게 참 불확실해서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 가지고 외모 측정치를, 소개받는 사람은 쇼크나 서프라이즈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불확실한 세상이라. 자, 그러면 소개팅남의 외모 측정치가 주선자 관점에선 80일 때 소개팅 받는 분에게 그 외모를 80으로 말하는 게 합리적일까? 아니면 70으로 약간 낮추어 말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70입니다. 왜 그렇죠? 네, 정말로 이런 걸 검증하는 사람이 있는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논리적으로 검증해서 발표한 논문이 노벨상을 받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그 노벨상 수상자들에 의하면, 분석에 의하면, 자, 비유적으로 표현할게요. 80이라고 소개받았다가 70이었을 때 받는 쇼크, 그리고 80이라고 소개받았다가 90이었을 때 받는 서프라이즈, 그 기쁨의 그 값 있죠. 그걸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비교해 봤더니 쇼크의 절대값이 더 컸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결론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자, 불확실성 하에서
외모 측정치라는 것이 주관적 측정치이기 때문에 소개팅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개팅하는 사람의 외모 측정치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쇼크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서프라이즈, 기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불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주선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소개팅 받는 사람이 쇼크를 받을지 아니면 서프라이즈를 경험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소개팅 주선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서프라이즈보다는 쇼크를 더 염려해서 보수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합리적인 결론을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검증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검증 결과를 기업에 한번 제공해 보겠습니다. 적용해 볼게요. 자, 시장의 실패, 즉 역선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은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때 제공해야 한다는 거 배웠죠. 비즈니스라는 것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어서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뉴스는 때에 따라 굿뉴스일 수도 있고요. 배드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가령 투자자의 경우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굿뉴스가 있으면 서프라이즈, 배드뉴스가 있으면 쇼크를 받겠죠. 자, 기업의 경영자는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회계 기준은요, 신중성, 보수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자, 신중성 원칙에 따르면 경영자는요, 배드 뉴스는 굿 뉴스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빨리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워렌 버핏과 찰리라는 그 세계적 투자자가 인터뷰하는 7분짜리 동영상 앞서 보여드렸는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세계적 투자자는요, 사업 보고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 투자자 버핏과 찰리는요, 경영진의 정직성을 2번인가 3번 강조했어요. 정직성이란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좋은 일을 널리 아는 것보다 숨기고 싶은 나쁜 일을 용기 있게 밝히는 게 정직이겠죠. 그렇습니다. 배드뉴스가 있을 때 기업에 투자자에게 그 나쁜 소식을 더 충분히, 더 명확하게, 더 빨리 알리는 경영자가 진정 정직한 경영자죠. 찰리나 버핏은 그걸 강조한 거예요. 직접 언급했습니다. 나쁜 뉴스가 있을 때 빨리 알려달라고. 진짜 나쁜 건 나쁜 뉴스를 숨기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죠. 자,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자, 기업이 받을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이 사실은 배드뉴스입니다. 그 돈이 큰 돈일 경우 더욱 그에 비례해서 배드뉴스는 커지겠죠. 자, 회계 기준은 이러한 배드뉴스는 가급적 빨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신중성, 보수주의 원리죠. 자, 직접차감법은요.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직접차감법은 최종적으로 불량채권으로 확정되었을 때 보고하는 방법이며 충당금 설정법은 확정 전이라도 상당한 수준에서 불량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빨리 이해관계자에게 정보 제공을 해야 하고 그 정보 제공은 장부를 통해 하기 때문에 이 배드뉴스를 빨리 기록해서 장부에 비용으로 인식해서 결국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신중성 하에 배드뉴스를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는 이 보수주의 신중성을 염두에 두고 자, 퀴즈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죠. 자, ABC마트가 스포츠화를 외상 판매하고 2021년도에 받기로 한 채권은요, 3종류가 있습니다. A 채권은 금액이 10,000원이고요. 채권 B는 금액이 20,000원, 채권 C는 금액이 50,000원 해서 총 80,000원에 받을 돈이 있네요. 그런데 이 채권 C가 문제입니다. 이 채권 C가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2019년 말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회수되지 못하는 것이 확정된 건 2020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자, 이 채권 회수 안 되는 걸로 인한 그 비용, 손해죠. 분명히. 그리고 그 채권을 감소시키는 건 언제 기록해야 될까요? 2019년일까요? 2020년일까요? 힌트는요. 신중성, 보수주의라는 그 원칙을 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죠. 분명히 이건 배드뉴스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알려야 됩니다. 확정되지 않았고 5만 원 중에 5만 원이 전부 못 받게 될 건지 그중에 일부가 못 받게 될 건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19년에 5만 원 중에 5만 원 전부인지 아니면 5만 원의 일부 금액이 못 받게 될 건지를 추정해서 2019년에 빨리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라는 게 회계기준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ABC마트가 2021년에 받기로 한 돈, 즉 채권은 세 종류가 있었고요. 이 중 채권 C가 문제인데요. 2019년 말에 이 C채권이 불량채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급기야 2020년 중에 불량채권으로 확정되었는데, 자, 이 채권 C 전액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2019년 말에 알게 되었으니 보수주의에 따라 신중성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2019년 말에 이 불량채권 5만 원으로 인한 비용과 그 불량채권 5만 원을 장부에 표시해주는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즉시 알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기업은 받을 돈, 즉 채권이 불량채권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바로 즉시 장부에 그 비용 등을 기록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 그 보고 방법이 직접 차감법이 아닌 충당금 설정법이죠. 자, 그러면 충당금 설정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제를 통해 배워보죠. 자, 그러면 이 8만 원의 외상값, 즉 매출채권 중에 5만 원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이기 때문에 5만 원을 이 매출채권에서 삭제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명목상으로라도 매출채권이 명목상 총 8만 원임을 먼저 보고해야 하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요. 5만 원, 이제 5만 원이 불량채권이더라 못 받게 될 거라고 확정된 건 아니니까 지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 5만 원만큼은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동시에 또 보고해야 하는 것이죠. 버핏이나 찰리가 말했듯이 불량채권의 발생과 그 금액은 배드뉴스이니까 즉시 보고해야 됩니다. 제거는 않지만 불량채권임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개정 과목이 바로 대손충당금 개정 과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불량채권 C채권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을 나란히 표시하고 그 매출채권 8만원 중에 5만원만큼이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어떻게 돼요? 충분히 모두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게 되겠죠. 이렇게 표시하면. 그쵸? 자,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ABC마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해관계자에게 와 닿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와 닿았습니다.
이해관계자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2019년 말 현재 ABC 마트가 외상 판매를 하고 받을 돈이 총 8만 원 있는데 그중 5만 원은 불량 채권, 즉 받을 확률이 매우 낮은 채권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겠죠. 자, 외상 판매 시점만 해도 멀쩡히 잘 받을 줄 알았던 채권이 불량 채권이 되었으니 그만큼 손해를 본 게 분명해 보이죠. 따라서 불량 채권이 되어버린 채권 금액 5만 원만큼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비용 계산 과목이 대손상각비이고요. 자, 그리고 비용을 보고하는 장부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즉 손익계산서를 통해 비용을 보고하죠. 자,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 5만 원을 그쵸? 네, 기록해야겠죠. 자, 2019년 말 미리 불량채권으로 인식한 대손충당금 5만원과 비용으로 인식한 대손상각비 5만원이 2020년 중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 그럼 이제 불량채권 5만원과 작별 인사를 해야겠죠. 매출채권 8만원 중 5만원이 미회수가 될 것, 그야말로 휴지가 될 것으로 확정되었으니 더 이상 채권으로 기록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5만원, 8만원 중에 5만원을 삭제해서 3만원만큼만 보고해야겠고요. 자, 그와 동시에 불량채권 잔액 또 0이 되어야 하니, 그쵸? 예, 대손충당금 3만원 역시 감소시켜 0으로 만듭니다. 자, 대손생활비를 이제 그러면 추가로 인식할까요? 없습니다. 이미 2019년 말에 인식했기 때문에 또 인식하는 것은 이중 기록이죠. 또 한 번 기록하게 되면 3만원, 3만원, 6만원 비용으로 6만원을 비용으로 과대하게 돼요. 과대 보고하게 돼요. 그렇죠? 예. 이는 과대 보고되는 거죠. 그럼 감옥에 갑니다. 경영진과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담당자는요. 회계 처리 중 대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종합예제를 함께 풀어보며 대손 거래를 어떻게 기록하고 보고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종합예제는 총 4개의 사건으로 구성됩니다. 4개의 거래. 자, 첫 번째 거래는요. 2019년 말 불량채권 추정액, 즉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거래를 말하고요. 자, 제가 방금 불량채권 추정액이라고 표현했는데 추정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요. 이 불량채권이 못 받을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이라는 말을 붙인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두 번째 거래는 2020년 중에 이제 대손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죠? 불량채권이 최종적으로 회수될 수 없음이 확정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자, 세 번째 거래는요. 불량채권이 회수될 수 없음이 확정되어 그 확정 회계 처리까지 완료했는데 불량채권이 아니라 정상적인 채권처럼 현금으로 회수된 경우 이런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실무적으로 가능한가요? 예, 왕왕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채무자가 파산이 돼서 그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회수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매각하고 뭐 하다 보니 채권자들에게 얼마간이라도 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어 대손 회계 처리한 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되게 되는 거죠. 즉 대손 채권 회수 거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인식하는지 살펴보고요. 자, 끝으로 네 번째 거래. 2020년 말 시점에 2019년 말이 했던 것처럼 매출채권 명목상 총 금액 중에 받을 수 없게 된 채권, 즉 불량채권을 또 측정합니다. 대손충당금 잔액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 보충해 줍니다. 결국 이러한 대손충당금 보충 작업은 결국 매년 말 하는 작업이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네 거래 각각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보고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먼저 문제 자료 읽어드리죠. 채권 100만 원 중, 즉 2019년 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든 그 100만 원 중에 회수 불능일 것으로 현재 추정되는 금액이 20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정보 이용자에게 100만 원 중 20만 원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보고해야겠죠. 나란히 표시해서. 자, 그런데 이미 5만 원만큼은 불량 채권으로 잡혀 있대요. 그럼 얼마만 더 추가하면 될까요? 보충하면 될까요? 그렇죠. 15만 원만 더 보충하면 되겠죠. 자, 2019년 말 보충해야 할 대손충당금 금액이 15만 원인 걸 확인했는데요. 이러한 분석, 즉 인식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기록할까요? 회계 만화의 독특한 기록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약속인데요. 비용은 왼쪽,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이런 식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심한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손 관련 회계 처리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살펴보죠. 자, 좀 전 분석, 즉 대손 충당금 15만 원을 보충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했고요. 그걸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자, 14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매출채권 8만 원 중에 5만 원이 불량채권임을 나란히 표시해야겠죠. 그리고 이 불량채권을 표시하는 계정 과목이 대손충당금임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런데 이 대손충당금은 재무제표의 구성 항목, 5대 구성 항목,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 대손충당금은요. 힌트는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보이는 대로 판단해 보시죠. 자, 대손충당금 5만 원은 매출채권 8만 원 밑에 빼주는 형식으로, 이거 회계에서 가로치면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자, 빼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ABC 마트가 재무상태표를 통해 이렇게 표시해서 보고할 경우 이 관계자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렇죠. 명목상 외상거래로 인해 받을 돈이 8만 원인데 그 중에 5만 원만큼 불량채권으로 추정되어 결국 8만 원에서 5만 원 차감된 나머지 3만 원만큼이 현금으로 회수될 것 같다라고 보고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량채권 대손충당금을 매출채권 밑에 빼주는 형식으로 기록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메시지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대손충당금을 정해야죠. 대손충당금은요.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비용도 아닌 자산 밑에서 빼주는 형식으로 기록되는 계정 과목. 어렵게 표현하면 자산의 차감적 계정 과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손충당금은요. 마이너스 매출채권으로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밑에 빼주는 형식으로, 즉 매상매출금이나 받을 돈 밑에 빼주는 형식으로, 차감하는 형식으로 나란히 기록되는 계정 과목, 즉 매출채권의 차감적 계정 과목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마이너스 매출채권, 즉 매출채권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계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원래의 교환으로 돌아가죠. 대손충당금 15만 원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일단 자산의 증가는 왼쪽, 즉 차변에 기록하고요. 그렇다면 대손 충당금 15만 원의 보충, 즉 증가는 왼쪽에 아니면 오른쪽 어디에 기록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기록합니다. 왜냐하면요. 대손 충당금은 매출채권과 반대로 움직이는 계정 과목이니 매출채권의 증가는 왼쪽에 기록하지만 대손 충당금은 반대로 움직이는 계정 과목이니 대손 충당금의 보충, 즉 증가는 오른쪽에 기록하는 것이죠. 대손 충당금 15만 원을 보충한다는 것은 받아야 할, 아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채권 중 15만 원이 불량 채권으로 추정되어 받을 수 없게 될 확률이 매우 높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 것이죠. 자, 이 비용을 대손상각비로 기록하여 이 관계자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비용의 발생, 비용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기록해 놓고 보니 대손 충당금 15만 원의 보충은 오른쪽 대변에 기록하고요. 대손상각비 15만 원 왼쪽 차변에 기록하는데 이 둘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죠? 좌우가 왼쪽 오른쪽이 밸런스가 맞죠? 자, 회계의 기록은요. 이처럼 왼쪽 오른쪽이 균형 있게 나란히 기록되는데요. 이를 복식북이라고 합니다. 자, 두 명이 같은 편을 먹고 하는 탁구나 테니스 경기를 복식탁구 또는 복식테니스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자, 복식북이의 그 복식이 바로 그 복식입니다. 표현 이상하네요. 자, 해가 바뀌고 드디어 최종적으로 불량채권 추정액 중 얼마만큼이 회수될 수 없음으로 확정되는지 드디어 판별이 나죠. 자, 이러한 경우에 어떤 회계 처리가 있는지 살펴보죠.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먼저 불량채권 추정 금액보다 실제 받을 수 없게 확정된 금액이 큰 경우이죠. 자, 2019년 말에 매출채권 명목상 받을 금액이 100만 원 있었는데요. 그중 20만 원을 불량채권으로 추정했죠. 자, 근데 실제 2020년 중에 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이 24만으로 확인된다고 가정해 보죠. 자, 2019년 말에 20만 원을 추정한 것은 뭐 신이 아닌 사람이 한 추정이라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일이라 오차는 당연히 생기겠죠. 자, 이 2019년 말 현재 20만 원 대손충당금 불량채권으로 추정한 이 금액은요. 그만큼, 즉 20만 원만큼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로 인식된 금액을 의미하죠. 이 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2019년 말에 회계처리 기록한 건 대손상각비 15만원, 대손상각비 15만원 아닌가요? 그러면 5만원은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로 인식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15만원만큼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을 인식했다는 것이 인식하고요. 그 나머지 5만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은요. 그 이전에 인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말 현재 대손충당금 20만원이 의미하는 건 이전에 누적금액이라는 얘기죠. 누적금액.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2019년 말 현재 못 받을 거라고 추정했던 대손 불량 채권 금액이 20만 원이었는데 2020년 중에 실제 못 받게 된 금액으로 확정된 건 24만 원이죠. 자, 그럼 모자란 4만 원을 대손상각비로 기록하면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2020년 중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니 총 못 받을 걸로 확정된 금액이 24만 원이죠. 그런데 2019년 말까지 누적으로
못 받을 거라고 추정해서 충당금 설정하고 그 다음에 미리 땡겨서 비용으로 인식한 즉 대손사각비가 이미 20만 원 있는 거예요. 근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 그보다 4만 원이 더 많게 확정된 거죠. 그러면 그 팩트 체크 시점에 덜 비용 인식한 4만 원을 대손사각비로 추가로 인식하면 되겠죠. 그쵸? 예. 그리고 자, 대손 충당금 금액은요. 이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이 추정이 얼마만큼 실현되고 모자라는지가 확인되었으니 팩트가 이미 확인된 이 시점에 대손 충당금은 필요가 없는 금액이겠죠. 더 이상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추정이니까. 이 시점에나 의미가 있는 거지 팩트 체크로 사실이 확인된 이 시점에는 이 추정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손 충당금 이 추정을 위한 계정 과목은 이제 지워버립니다. 설정할 때는 오른쪽에 증가시켜서 기록했지만 지울 때는 그 반대쪽에 기록해서 그쵸? 예. 지우기 전에 이 대변에 있던 금액과 지워서 지우기 위해 차변에 기록하는 걸 둘이 뭐예요? 상계하면 잔액이 0이 되는 그런 식의 지우는 거죠. 회계에서는 지우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추정했던 20만 원을 지우고 그러면 예. 아까 사례의 경우에는 여기 대손충당금 20만 원이겠죠. 그쵸? 예. 그럼 이제 대손충당금 잔액은 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외상매출금이라고 적는 이유는요. 그렇죠. 이젠 정말 외상매출금이 대손 확정을 통해 정말 못 받을 게 확정되었으니까 지우는 거죠. 이제는 정말. 그쵸? 예. 그 얘기입니다. 이런 분개가 가능하고요. 자, 또 다른 가능성은 추정 금액이 실제 못 받는 것으로 확정되는 금액보다 큰 경우죠. 자, 이 경우의 기록은 간단합니다. 실제 못 받게 된 금액보다 과거에 넘치게 잡아놓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 확정된 금액만큼 외상매출금 더 이상 못 받게 된 거 확정되었으니까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역시 추정이니까 지워주고 하면 되고요. 더 보충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손충당금 일부 금액이 남게 되는데요. 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이후 연말에 또 대손충당금 2019년 했던 것처럼 또 대손충당금 뭐 보충하거나 빼거나 하거든요. 그때 이 넘치는 금액만큼 덜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요 시점에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그 찌꺼기는 그냥 두고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문제를 통해서 배운 바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죠. 2020년 중 실제 21만원만큼의 대손이 확정되었네요. 자,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요? 자, 일단 전년도 2019년 말에 이를 대비해서 즉 대손 확정될 걸 미리 추정해서 20만원만큼의 대손 충당금 설정해 두었죠. 그런데 그 추정보다 1만원 더 대손이 확정되었네요. 자, 일단 21만원 받지 못하게 된 채권 금액은 지워야겠죠. 지우지 않으면 채권 금액을 그만큼 과대 보고하게 될 테니까요. 따라서 21만원만큼 채권 금액을 감소시키는 기록, 즉 채권인 외상매출금 21만원을 감소하는 기록, 예, 즉 오른쪽에 즉 대변에 21만원 외상매출금을 기록합니다. 그럼 이만큼 외상매출금이 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자, 동시에 대손 추정액 20만원 즉 대손 충당금 20만원도 지웁니다.
왜냐하면 추정이 팩트가 되었기에, 물론 금액은 좀 틀리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추정 금액이 장부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우는 겁니다. 지울 땐, 대손충당금 지울 땐 차변에 기록한다는 사실 잘 아셔야 되고요. 자, 10,000원만큼 차이가 나는데요. 왼쪽, 오른쪽 차변, 대변이. 자, 뭘까요? 자, 대손 확정으로 총 21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중 20만 원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면서 이미 비용으로 인식했습니다. 대손 생활비로. 그죠? 네. 그러면 20만 원 설정 그 과거에 할 때 팩트 체크를 해보니 만 원 덜 설정했네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네. 팩트 체크해서 모자라는 만 원, 팩트 체크하는 이 시점에 그 모자라는 비용 만 원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록을 맞춰놓고 보니 왼쪽과 오른쪽의 금액이 일치, 균형을 이루었네요. 자, 회계의 기록은 이처럼 항상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을 이루어야 완료됩니다. 이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기록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럼 뭔가 여러분들이 덜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검증도 되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자, 방금 풀었던 문제는 대손 추정 20만 원보다 대손 확정 21만 원으로 그렇죠? 예. 대손 확정 금액이 추정 금액보다 1만 원 큰 경우. 그렇죠? 예. 그럼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죠. 자, 그에 대한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자, 2020년 중 실제 14만 원의 대손이 확정되었네요. 자, 그러면 앞서 2019년 말까지 20만 원 추정될 거로 잡아놨는데 그에 모자라는 14만 원만큼만 대손이 확정되었네요. 자, 전년도 말까지 대손 추정액이 20만 원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해가 바뀌어 2020년 중 실제 대손 확정 금액은 그의 6만 원 모자라는 14만 원인 거죠. 대손 확정 14만 원만큼 외상 매출금을 지우고요. 동시에 대손 추정액도 지워야겠죠. 14만 원만큼. 자, 팩트로 확인되었으니 추정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대손 충당금 지우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대손 확정 14만 원만큼 외상 매출금을 지우는 기록, 즉 오른쪽에 즉 대변에 외상 매출금 14만 원을 기록하고요. 동시에 대손 추정 14만 원, 즉 대손 충당금 14만 원을 지우는 기록, 차변에 기록하는 것이죠. 대손 충당금 14만 원을. 자, 대손 확정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즉 인식과 기록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대손 확정에 대해 이렇게 회계 처리한 것이 취소되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못 받을 것으로 확인되어 대손 확정 회계 처리한 것이 그쵸? 요때 회계 처리했죠. 실제로 현금으로 회수되어 버린 그런 경우죠. 그렇다면 요때 지워버린 외상 매출금과 대손 충당금은 요 시점 기준으로 보면 이때 잘못한 셈이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요 시점 기준에 그쵸? 그 잘못한 회계 처리만큼을 복원해서 처리해 줘야겠죠. 대손 충당금 줄였던 거 다시 복원시키고요. 외상 매출금 줄였던 거 다시 복원시키고요. 자, 그리고 이 살아난 외상 매출금이 현금으로 회수되었으니 그만큼 뭡니까? 현금의 증가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회수된 만큼 외상 매출금을 줄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동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 둘은 상계되는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동일 계산 과목이면. 그쵸? 예. 그러면 이 차변의 같은 금액의 외상 매출금과
대변에 같은 금액의 외상 매출금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기되는 거니까 굳이 쓸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생략할 경우에는 한 줄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렇죠? 네. 두 줄로 기록하셔도 되고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하셔도 됩니다. 자, 이러한 거래가 실제 발생할 경우 어떻게 인식되고 기록되는지 문제를 통해 살펴보죠. 자, 대손 처리한 채권 15,000원이 그럼 뭐예요? 매출 채권 줄이고 대손 충당금 줄였겠죠. 15,000원만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현금으로 회수된 거예요. 아니 못 받을 걸로 확정시켜서 매출 채권 줄여주고 대손 충당금 줄여줬던 게 실제로 회수된 거예요. 완전히 반전이죠. 자, 그러면 지웠던 대손 충당금과 외상 매출금을 다시 복원하고요. 그리고 그 복원된 외상 매출금이 현금으로 회수되는 기록을 해야겠죠. 자, 복원 회계 처리와 외상 매출금의 현금 회수 회계 처리를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 한 번에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한 번에 할 경우 현금의 증가 차변, 그리고 대손 충당금 증가 대변에 기록하면 됩니다. 뭐 간단해서 좋은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회계 특히 회계 초보분들은요. 따로따로 분계를 2번 하시기를 권합니다. 아직 서툰데 한 번에 분계를 굳이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고 나중에 익숙하시면 한 줄로 쫙 하는 게 그쵸? 더 나을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쳤더니 어떤 학원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니네 교수님이 잘못 가르친 거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저를 믿어주세요. 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요. 한 줄로 기록하든 두 줄로 기록하든 그 결과만 같다면 문제 없습니다. 자, 그 학원 선생님이 좀 회계를 기계적으로 배운 것 뿐이니까 믿고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앞에 문제를 그쵸? 두 줄로 기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죽였던, 즉 지웠던 대손 충당금 15,000원 복원시키고 역시 외상 매출금도 복원시키고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 15,000원이 현금으로 회수된 분계를 기록을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차변 외상 매출금 15,000원, 대변 외상 매출금 15,000원을 생략하고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을 해도 되고요. 자, 이제 네 번째 거래만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어려워하는 대손회계가 끝나겠네요. 자, 힘내주세요, 여러분. 자, 2019년 말 명목상 외상 매출금 100만원 중에 20만원이 불량채권이었고요. 2020년 말 기준 명목상 또 외상 매출금 금액이 있겠죠. 역시 그 중에 얼마만큼이 불량채권인지를 또 추정합니다. 그 추정 금액과 이미 잡혀있는 대손충당금을 대비하여 모자랄 경우 그 차익만큼 보충해주고 넘칠 경우 그 차익만큼 제거해주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겠죠. 자, 먼저 모자랄 경우 회계 처리는 그 차익만큼을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로 각각 기록한다는 것 2019년 말 회계 처리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나머지 하나의 경우가 또 가능한데요. 자, 2020년 말 기준으로 명목상 매출채권 중에 얼마만큼이 불량채권임을 측정을 했더니 그 측정 금액이 이미 잡아놓은 대손충당금보다 적은 경우죠.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관점에서. 즉, 그 차이 금액만큼 대손충당금을 줄여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잡은 거니까. 그죠? 대손충당금을. 불량채권을 너무 많이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여주면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앞서 대손충당금을 더 보충해서 늘릴 때는 그 맞은편에 대손상각비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대손충당금 불량채권을 너무 많이 잡아서 대손충당금을 줄여주면서 그쵸? 그럼 그 맞은편에 같은 뭔가 또 와야겠죠.
그러면 대손상각비가 오는 건가? 맞은편에? 그게 아닙니다. 맞은편에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산 과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용하신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명목상 자, 그러니까 불량채권 추정 금액이 이미 잡혀 있는 대손충당금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보충해 주면 되고, 그럼 대손충당금을 증가시켜 주면 되고, 그 맞은편에 대손상각비를 그만큼 증가시켜 주면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대손충당금보다 그죠? 예, 추정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줄여주는데 그 맞은편 계산 과목은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산 과목을 이용해서 그쵸? 예, 회계 처리한다는 것.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사실은요. 이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야? 비용의 취소예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를 쓰셔도 되는데 그럼 우리가 참 배우기 쉬워요. 그런데 예, 회계 기준은 대손상각비로 줄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산 과목이 튀어나오는 건데요. 요거를 깊이 들어가면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고 설명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이 추정 금액보다 이미 잡아놓은 대손충당금이 많은 경우는요, 실무에서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거 그 기업의 그 회계장부를 감사하는 그 공인회계사가 그거 용납 안 해요. 그런 경우를. 그래서 실무적으로는요, 이 추정 금액이 거의 항상 대손충당금보다 더 큰 경우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실무적으로는 그게 없어요. 그런 걸 깊이 들어가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학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린 그냥 그걸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이 정도만 정리합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대손충당금 기말 현재 측정 금액보다 이미 잡아놓은 대손충당금 금액이 클 경우 어떻게 합니까? 불량채권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잡은 만큼을 취소하고 그 맞은편에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산 과목을 이용해서 기록한다는 사실, 이 정도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죠. 자, 2020년 말 채권 120만 원 중에 회수 불능일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21만 원이네요. 자, 그런데 이미 잡아놓은 대손충당금이 7만 5천 원이 있어요. 그럼 얼마만 더 보충해 주면 될까요? 그렇죠. 13만 5천 원만 더 보충해 주면 그쵸? 21만 원이 채워지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13만 5천 원의 대손충당금 보충은 대변에 대손충당금 증가로 기록하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 즉 차변에 대손상각비 증가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기록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어떻게 보고될까요? 네, 이렇게 보고가 되겠죠. 이해관계자들은 재무보고를 통해 다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즉 ABC마트의 2020년 현재 외상거래로 인해 명목상 받을 돈, 즉 매출채권은 120만 원, 그렇죠? 예. 그리고 120만 원 중에 불량채권 금액은 21만 원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금액이 14만 5천 원인데 이게 어떻게 나온 금액일까를 여러분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앞에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0년 중에 대손 추정 금액이 20만 원 이미 설정해 놨었는데 실제 대손 확정된 금액은 21만 원. 1만 원 더 대손이 확정되어서 그때 1만 원 추가로 대손학비 인식했죠. 그리고 2020년 말에 14만 5천 원을 대손학비로 추가로 인식했죠.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2020년 말 대손상각비로 기록되는 금액은 그 만원과 13만 5천 원의 합계 금액인 14만 5천 원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거 여러분 주의하셔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